요거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요. 김건희가 요즘에 좀 나왔잖아요, 재판. 계속 나왔었는데, 요거까지는 절대 나올 수가 없었나 봐요. 줄리 관련한 재판이 있었는데, 줄리 의혹을 제기한 안혜옥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원래 출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김건희 저격수. 선혜부 대변인님. 이제 꼭 저격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제 이미 깜빵 가신 분, 뭐 이제 여기서 나올 일 없는데 그래도 또 한마디 또 제가 입이 근지럽기 때문에 한마디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300만 원쯤은 돈이 아닌 거죠. 우리 김건희 씨 감옥에서요 빵테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1억 넘게 받지 않았나요? 1억 넘게 받았고 남편은 이제 13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이 받은 그 영치금도 김건희한테 간 거 아니냐. 아,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다 김건희, 최은순, 김진우 이런 사람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김건희 씨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 돈이다라고 하니까 300만 원 정도는 이제 껌값이다라고 보여지고 김건희가 약간 경기하는 단어가 줄리입니다. 줄리죠. 네. 왜 경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안혜욱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도 김건희는 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정에서도 어떤 타협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나온 김건희에게 야, 너 줄리 받잖아! 라고 오히려 망신을 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기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감옥에서 못 나올 김건희가 거기 가서 또 망신 당하면 또 언론에 보도되고 노출되고 지난번에 남편과 눈이 마주쳤니 안 마주쳤니 가지고도 뭐 수많은 패러디가 양산됐잖아요. 이제는 또 줄리, 자기가 진짜 듣기 싫어하는 그 줄리 이야기를 굳이 또 재판에 가서까지 듣기는 싫었을 거다라고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재판부가 일단 다음 달 20일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게 되면 최대 500만 원 또 과태료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지금 한번 좀 짚고 가야 되느냐면 뭐 출석 여부에 대해서 보니 과태료를 낸다는 게 아니라 그럼 줄리라는 문제가 최초에 제기됐을 때 온 나라가 나서가지고 그때 용산 대통령실 국민의힘부터 해가 줄리 제기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실제 줄리가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도 중간에 취재를 하면서 김건희가 윤석열과 만난 것은 재혼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 초혼 당시에 그러면 그 가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의 일면을 보면 어느 날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명을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명을. 그 굉장히 가족들이 의심을 했을 겁니다. 정상적인 혼인관계 의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왔던 게 이게 줄리 의혹이었는데 줄리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줄리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을 제3자 고발을 통해서 절단을 내려고 용산에서 다 나섰던 거죠. 그러면 듣고 지나치고 홀리면 왜 과거에 그런 데서 일을 하면 뭐 그것이 불법입니까? 그게 아닌데도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영웅과 아닌 무엇이 나오면 실제로 그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계속 공격을 해댔던 것. 이제는 실체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줄리인지 아닌지. 그래서 김건희가 직접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아마 줄리와 관련돼서는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다 무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떤 분은 가족 중에서도 일부가 그 당시에 그런 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거짓된 정말로 망상적 수준의 행동이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 앞에서 김건희가 보여주는 모습은 회피밖에 없구나. 나오는 순간 줄리가 확정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건희가 줄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워낙 검기가 돼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심생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왜 검기라고 그래요? 줄리 예명 쓴 거. 줄리 예명을 쓰면서 술집에 뭐 어떤 콜걸이나 이거 했다는 거 우리는 주장을 안 해요. 줄리 예명을 쓴 거는 친구가 증언은 녹취도 있고 확실합니다. 그 김건희가 줄리 예명 쓴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줄리 예명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한지는 우리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줄리는 확실하다. 뭐 지금 줄리 재판이 안혜욱 의장도 하고 나도 지금 진행 중이고 정대택 회장도 진행 중이고 우리 목사님은 줄리라고 안 해서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저기 김용민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줄리라는 애명을 썼어요. 그림 그릴 때도 줄리라고 하고 그렇게. 자, 그럼 그 재판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 전에 자, 줄리를 김건희는 1976년 전까지는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그쪽 잘 아시고 그죠? 1900 몇 년요? 1972년도 9월 2일 날 태어났어요. 예, 예. 김건희가. 예. 언제부터일지 모르지만 안혜욱 씨하고 김건희, 안혜욱 씨 주장으로 김건희를 만났다는 게 1997년, 96년에 처음 만났다는 예. 거죠. 전시할 때. 그리고 저는 김건희를 2003년도 5월에 처음 만났지만 그 1999년 3월 28일 역삼동 엠버서터 노보텔에서 결혼한 이야기부터는 들어서 전원으로 알고 2003년도부터는 직접 만나서 같이 법정에도 가고 해서 알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김건희의 예명, 김건희의 본명은 김명신입니다. 김명신. 네. 1972년 9월 2일생 김명신이고 김명신의 예명은 줄리입니다. 네. 줄리 말고 또 있어요. 줄리 말고 얘는 구미호 같은 애니까 그러니까 줄리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나한테 전해준 사람은 그 전에는 걔 엄마하고 저 친해요. 최은순의 친정 작은어머니고 최은순이 친정 작은어머니가 데려온 딸이에요.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사촌이야. 친정 사촌. 이 사람이 중국 능동에 있는 천하예술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피아노 전공해가지고 김명신이가 1999년 3월 28일 날 결혼식 할 때 피아노 반주를 해요. 피아노 반주. 얘가 나보고 들어갔어. 아저씨 결혼식을 했는데 야는 여자친구가 없어요. 다 남자. 저하고 축가부로 내오고 뭐 하면서 있었다. 그래서 아주 줄리는 확실합니다. 줄리는 확실하고 저는 줄리가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룸서비스를 들어갔는지 뭐 그런 얘기는 이런 방구 해본 적도 없고 제 줄리를 예명을 했다는 얘기는 2020년 6월에서 10월경에 열린 공감에 나갈 때 맨 먼저 했어요. 네. 줄리가 갔다. 그때 가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재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줄리 재판이요? 예. 그게 2020년 3월인가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직을 퇴직하죠. 예. 그래갖고 이마 빌딩에다가 캠프를 차려요. 그때 내가 나하고 우리 대표님하고 윤석열을 2020년 2월 12일부터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하고 공동 고소고발을 해요. 하니까 3월부터 저를 고소해 오기 시작하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2020년 5월 8일 날 고소한 사건을 2022년 12월 27일 날 기소를 붙여요.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 백은정 대표하고 같이 상피의자가 됐어요. 그러면 2022년 12월 27일 날이면 이게 2025년 아니에요. 횟수로 4년 됐죠. 이제 증인신문 들어갔어요. 저는 이것도 한번 들어도 돼요. 처음에 재판이 열렸을 때 저 재판장한테 국민참여재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변명을 해요. 이건 나 이 똑같은 사건인데 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근데 판사 깜짝 놀래. 무슨 몇 번이야? 그래서 뭐 2026 고단 260이다. 딱 보더니 판사가 궁색하게 그때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아니었고 지금은 대통령이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정대택이가 유죄라고 할 거고 지지하지 않는 배심원들은 무죄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재판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나 이 재판 보고 재판 못 하겠어. 그랬더니 판사가 그래요? 그럼 기피하세요. 판사가 지 입으로 기피 신청을 해.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하고 그게 대법원까지 갔다 왔다 한 1년 지나고 병합되고 하면서 하여튼 최종적으로 줄이면은
공판검사가 검찰 측 증인 15명을 신청을 했어요. 검찰 측 증인. 그러면 15명 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이제 우리 피고인 측 증인을 신청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한 명, 윤석열 장모의 내연남, 김충식 지금, 증인신문 중인데, 한 번은 본신문, 검찰신문만 하고 끝났고, 어저께 23일 날은 이제 피고인 측 신문을 하는데, 자꾸 변명을 하니까, 우리 백은종 대표가 피고인석에서 증인석에 있는 김충식이한테 야, 있구나,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 요건은 이제 줄리 논쟁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려면 언제쯤 이제 마무리가 뭐 줄리 논쟁은 정천수 쪽 열린공감 대표나 안혜욱 기장 재판이 우리보다 먼저 끝날 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증인 신청한 사람들이 저쪽에서 신청한 게 김건희, 최은순, 김충식, 조남욱, 양재택 다 와야 양재택 돼요. 우리 어머니. 재판이 굉장히 세계 재판인데 한 5년은 뒤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명예훼손 소송을 이제 건가하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그쪽 뭐 허위 사실 유포 방송을 그러면 줄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뭘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녹취록 있고 주변에 제일 가까운 친구 저쪽에서는 줄리가 아니라고. 아니라는 건 줄리 주장밖에 없어요. 근데 줄리 줄리라고 주장밖에 주장하는 것은 증거나 취재 과정에서 확보된 있는 이제 정언이 있고. 난 여기에 있어요. 예. 줄리 피아노 쳐준 애하고, 예. 줄리가, 김건희가 72년생, 얘가 75년생이에요. 같이 다녀요. 손잡고, 조남욱에 연애연대도 가고. 자, 혹시라도 최재형 목사님 좀 불편한 질문이지만 좀 드려보면, 만약에 최초 결혼했던 남편의 가족 중에서, 뭐 가까운 뭐 사촌, 육촌, 팔촌 중에서 만약에, 원래 줄리가 맞았다. 그래서 이혼하게 된 사유도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만약 발언을 한다면, 그럼 이것은 증거로서 굉장히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 그동안은 우리 정 회장님의 진술 증언들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각자 살아온 환경과 지역이 다른데 줄리라고 증언하는 분들이 참 다수가 많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런 증인들보다 전 남편 안혜욱 선생의 표현대로 제1회 결혼식 때 그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김건희 씨가 줄리가 맞다라고 증언하면 그 크레딧, 신용도는 재판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김건희 씨의 전 남편에 대한 그런 취재를 다각도로 해왔고,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재 기자들, 인턴 기자들까지 고용해서 여러 각도로 그동안 해왔는데 마침내 전 남편을 찾아냈어요. 찾아냈고, 그러나 이제 권력의 끈이 끊어지고 탄핵 파면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슈를 불러일으킨다거나 뭐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안 회장이나 정 회장님 같은 분, 또 뭐 유튜브 기자 이런 사람들은 줄리 의혹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밝히는 거를 넘어서서 전 남편 자신이 기자회견을 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그렇게 납득을 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사촌형 그리고 사촌 누나들 그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줄리가 맞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고 초원 시점이지만 본인이 볼케이노 소속이었다. 예를 들어서 조남욱 회장과 뭔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지 않습니까? 뭔가 관계가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밝혀서 넘어가는데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하나같이 다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김건희는 이런 자신의 과거를 덮으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의 꼬리를 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최초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남편이 하도 극악무도하게 정권 운영을 하고 완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무시 부인을 하고 오히려 그 주위 사람들을 다 이렇게 괴롭혔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폭로를 하려고 결심을 70% 80%까지 하다가 무서워서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나 극악무도하게 뭔가 조치할 수 있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줄리 논쟁부터 시작하자는 것은 왜 그 사람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혼인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김건희의 실체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 지점이 된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온 얘기라서 예. 저희 서울의 소리 예. 금요일 날 아침에 예. 매일같이 하는 프로가 있어요. 신통할이라고. 예. 근데 금요일은 제가 매주 출연을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6시 반에 서울의 소리 신통할에서 제가 그동안 취재했던 것 중에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히려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시청하는 분들에게 궁금증이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질문을 하시면 적절하게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취재하거나요. 예. 또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가기 전후 그 다음에 한남동 관저 이런 데 취재를 하면서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꼭 확인을 이제 한 2군데 정도 더 하는데요. 최재형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드렸다가 확인하면 서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전혀 다른 출처에서 확인을 하는데 서로 알고 있어요. 그 당일날 네. 알리바이가 정확하게 있는 인물이 딱 2명 있죠. 김건희, 임태호 딱 2명이죠. 김건희, 김태효. 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비껴나가 있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 내란 특검 때도 계속해서 국가안보실이나 대통령실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빠져 있는 부분들이 또 있었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더 파야 된다라고 해서 생긴 게 2차 종합특검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하나 둘씩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출석을 했기 때문에 뭐 청문회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이 청문회 자체가 조작 기소 관련된 것이고 내란하고는 또 연결시키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까지 다 보자면 뭐 뉴스가 지금 동시다발로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계엄 당일날 그러니까 내란의 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시라면서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이제 직원들에게 다그치는 그런 김태호의 모습을 이제 종합특검 내에서 진술을 받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직원들로부터. 예. 안보실 관계자로부터 4월 초 정도에 그 진술을 받아냈고요. 음흠. 일단은 원래는 김태호 전 차장 관련해가지고 정보사 관련된 수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어제 그래서 정보사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맨날 만나고 네. 다녀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한 명은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종합특검팀에서. 정보사에도. 예. 그래서 수도권 사업단을 먼저 현지 그 조사를 하겠답니다. 종합특검팀에서. 그래서 그 입수한 공작 비문을 통해서 내란 전부터 그 공작 비문대로 얘네들이 실행한 작전이 무엇인지를 비교를 하고 그럼 이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통해서 김태효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갔는지를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내란 특검팀에서 과거에 그 정보사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이 하나 있어요. 문상호하고 김태호가 연락을 했다. 네. 그 진술이 있었어요? 네. 네. 그 정보사 관계자들인데 그 정보사 관계자들이 그 안보실에 파견됐던 정보사 관계자 국정원 통해서 갔던 그 오모 중령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이제 문상호하고 김태호가 연락을 한 건지 아니면 직통으로 연락한 건지는 명확하게 진술을 안 했는데 연락은 꽤나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계엄 선포 이후에 트럼프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야? 그렇죠. 당시에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당선인이신 분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기사도 있었잖아요. 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엄을 일으키고 막 이걸 막 미국에 이제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 당선자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무슨
종북 좌파. 좌파. 네. 아 그런 내용이 있었대요. 이런 거 막 불러준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통역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전달이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별 생각이 다 들던데 지금 그런 것들이 보도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2차 종합특검에서 진술로 받아낸 내용들, 예, 맞습니다. 확인이 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오혁진 기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특검 관련 기사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청문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정황. 이게 지금 전담팀까지 꾸려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부에서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음. 일단 먼저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정원 감찰부서에 그 국회 청문회에서도 나왔던 검사 2명 있어요. 예. 최혁 검사랑 이제 유모 검사였는데 예. 그 검사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수사관 한 명이 더 있어요. 이창현 수사관이라고. 이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예, 실명 이미 나왔습니다. 이창현 수사관. 이창현.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최순실 특검 때 그 특별수사관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완전 그 검찰 수사관 출신 중에서 완전 윤석열 라인 핵심으로 분류됐던 사람이고 예.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국정원에 가가지고 SI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SI가 이제 특별 취급 정보라고 스페셜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이건 검사들이 열람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SI 열람 허가 권한이 있는 국정원 직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창현 수사관이 제일 먼저 이 특별 취급 정보를 열람을 해서 감찰부서에 파견된 이 검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된 그 필리핀 리호남 그렇죠. 이 얘기를 이제 대통령실에다가 알린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이시원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종합특검팀에서 수사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국정원을 먼저 접수한 다음에 이게 검찰 라인들이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 중에서도 굉장히 그쪽 라인에 이제 탄탄한 이창현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에 먼저 가서 국정원의 정보를 쫙 취합을 해서 국정원이라는 건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테니까 그 중에서 이 쌍방울이 대북 사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건하고 엮을 수 있겠다라고 만약에 판단했다면 그렇게 해서 거꾸로 검찰이 다시 그게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영화 같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대통령실로 바로 토스해가지고 니네 이거 수사해봐라라고 만약에 수원지검의 대통령실 차원에서 하명 수사한 거면 이거는 말하자면 그게 하명 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자체로 하명 수사죠.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막 얘기하면서 그때 뭐 울산시장 하명 수사 등등등 얘기했던 그때 하명 수사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꽂아가지고 수사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오혁진 기자의 말대로라면 국정원부터 털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어떤 누군가를 정해놓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죠. 수사를 펼쳐나가고 그것으로 말하자면 입건이 되는 피의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끔 진술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통 리오남은 어쨌든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해외 파트에서는 국정원에서도 알 수밖에 없는 첩보예요. 리오남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고. 예. 근데 보통 이런 대북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은 정보사에서도 첩보를 모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난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하도 이제 리오남이 난리니까 그러면 리오남이 필리핀을 가는 게 가능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정보사 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 갈 수가 없대요? 못 간대요. 절대 못 간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남 공작원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파악이 된 인물은 절대 못 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파악이 되지 않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뭐 위조 여건이든 뭐 어떻게 밀항이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리오남은 예전부터 워낙 유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필리핀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파악을 못하면 중국에서 먼저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오남이 필리핀에 들어갔으면 중국에 억류된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그 정보사에서 첩보 보고서를 보통 이제 쓰면 리오남이 공작원 신분인 걸 들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필리핀에 갈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방문은 가능하다. 그러나 필리핀에 갔다가 다른 제3국으로 이제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리핀에 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국정원에 보고를 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금 뭐 정부가 바뀌고 국정원장이 바뀐 상태에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죠. 당시에 국정원의 정보로는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을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위원들이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위증이냐 그랬더니 리오남 없다 그랬던 거 위증이다. 왜냐? 방용철이라는 쌍방울 전 부회장이 있다 그랬다. 이걸 고발을 했어요. 그럼 무고죄로 다시 또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방용철 부회장이 실제 리오남을 알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날 누군가 뭐 왔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리오남이라는 본인이 확신 속에서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예. 만났다, 얼굴 봤다. 네, 예. 대표는 자기가 그 방에 이 쌍방울 회장하고 같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아무도 안 왔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부회장이 그 얘기를 했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리오남이 이 리오남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용철이라는 사람이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리오남인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게 박호남인지 최호남인지 그 사람 알게 뭐야. 자기는 리오남으로 확신하고 있을 텐데 그게 완전 다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방용철 부회장이 중국 단둥이나 베이징에서 봤다라고 하면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필리핀 호텔에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방용철 부회장이 봤다는 날짜하고 김성태가 봤다는 날짜도 달라요. 네. 방용철은 7월 25일 날 봤다고 하고 김성태는 7월 27일 날 봤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이 계속 증거로 쌓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성태, 김태균 회의록이죠. 이 회의록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각각 호텔에 있는 공용 PC를 이용해서 작업한 내용이고 원본은 없고 출력본밖에 없다 그랬는데 각각 다른 공간에서 작업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동일한 뭐 폰트며 뭐 표의 크기며 가운데 정렬이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의혹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노종면 의원이 뭐 일본 현지 호텔을 가가지고 그 호텔 관계자들 뭐 20년 근무하신 분, 30년 근무하신 분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호텔에는 비즈니스 센터가 없어요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겁니다. 네. 아니 일본 호텔에 있는 컴퓨터에 한글이 깔려 있습니까? 워드가 깔려 있어요? 지금 뭐 별의별 얘기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로비에 PC가 하나 있대요. 백엔을 넣으면 10분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가서 내 뭐 예약이나 아니면 뭐 도시 지도 같은 거 뽑는 용도로 쓰는 검색용 PC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지금 얘기를 해보자면 온라인에 접속이 되는 거니까 한글 패치를 MS 워드 같은 경우는 팩을 깔면 쓸 수는 있대. 근데 이게 깔리는데 오래 걸려. 백엔을 또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타자를 쳐. 남의 호텔 컴퓨터에. 네. 근데 거기 프린터가 없네. 프린터를 갖고 와. 막 갖다 달아.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야 말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말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네요. 예.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 와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문회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누구는 아니라고 또 우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녹취록이에요. 재창희 형. 재창희 형이 실장님이 되는 과정. 자, 재창희 형 실장님으로 들려요? 아니요. 전혀 안 들리잖아. 재창이 형. 재창이 형하고 실장님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른데. 아무튼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팀이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잖아요. 1차 때 만들어진 녹취록에는 재창형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2차 수사팀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녹취록에는 지금 이게 실장님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들한테 이 녹취를 국회에서 들려주죠. 꼴뚜기 강백신 검사하고 성경 지검장하고 최창형으로 들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녹취록을 우리가 다 듣지는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녹취록이 저렇게 적힌 이유가 속기사가 저렇게 적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속기사가 28일 날 국회 증인으로 나옵니다. 특정이 됐기 때문에. 네. 재밌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약에 재창희 형을 실장집으로. 자, 그래서 속기사 딱 나와서 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재창희 이거 들려줄 것 같아요. 그렇지. 들려주고 쓰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쳐보세요. 그러면 바로 직관. 직관적으로. 그 속기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귀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다른 거로라도 좀 실험을 해보고. 왜냐하면 이 속기록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다 쓰고 그러니까 녹취를 한 다음에 내가 속기했다는 것을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게 정말 재창희 형이 실장님으로 들려서 쓴 건지 네. 아니면 나는 재창희 형이라고 썼는데 누군가가 실장님으로 바꾼 건지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해 봐야겠죠.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짓말 할 수도 있을 중간 거라고.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검찰의 편에서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관봉권 띠지 사건 때도 그렇네. 수사관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재판에서도 보면 곽종근 사령관 빼고는 계속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내란 관련해서도. 자신들이 네. 옳다. 오히려 포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요. 왜 그럴까 도대체 봤더니 이미 한번 돌이킬 수 없는 위증을 해버리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속기사 이제 김씨 이씨 뭐 누가 나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오가고 그런 과정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진실이 무언가 가려져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아마 그런 두 부분이 크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MC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간단해요. 사실 재창희 형이 나온 배경을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 유동규가 있잖아요. 네. 성남 그리고 철거업자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예. 철거업자한테 유동규가 3억 원을 빌려요. 돈을 빌리죠. 예. 그래서 유동규가 이제 인테리어 관련해 뭐 하는 거 소속돼 있는 게 있었는데 4억 원 같은 거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못 주다가 유동규가 본부장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거업자 입장에서는 야 언제 줘. 본부장 달았으니까 이제 주겠지 했는데 그래도 뭔가를 못 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철거업자가 파산을 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내 돈 갚아. 약속도 안 지켰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3억을 갚지 어디서 구해요. 예. 그래서 남욱이랑 다른 업자 등을 통해서 3억을 모아서 갚아요. 오, 네.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요? 유동규와 철거업자 친구 간의 개인 채무 사건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 남욱도 들어가고 유동규도 들어가네. 재창희 형을 정진상 실장처럼 들리게끔 한 거예요. 철거업자 이름이 재창희 형이에요? 네. 그건 그건 아닌데 또 다른 투자자예요. 투자자.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이 둘 간의 개인 채무 사건인데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무리하게 말도 안 되게 엮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곳곳에 이재명 있는 거예요. 대통령한테까지 갔다고요? 그러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바로 못 가는 거야. 바로 못 가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 이런 인물들을 거쳐가야 된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이름이 끼어드는 과정들이 보면 뭔가 대단히 어색합니다. 그 김용 전 부원장한테도 돈 줬다 그럴 때 무슨 여기다 돈 2만 원 놓고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2억을 그렇게 줬다고 품 안에다 이렇게. 네, 품 안에 2억을 넣어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에. 수사 과정에서 적혀 있었던 것이고 지금 녹취록도 그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본다면 네. 이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둘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거고 사실은 얘기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계속해서 의혹 제기가 됐던 내용들인데 네. 이제는 본격적인 확인을 하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관심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국정조사 특위하는 걸로 아시는데 6월 달에 이화영 재판이 있어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데 연술 파티. 예. 근데 그 전에 문제가 뭐였냐면 증인을 몇 명으로 하냐의 문제였어요. 검사들 측은 한 60여 명 가까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보는데 증인 60명 말이 다 다르면 헷갈리죠. 그런 걸 노린 거였는데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16에서 정리가 17명 정도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교도관들 갤럭시 막 녹음 멋있게 꺼내 보이고 하면서 들려줬던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자리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 측에서는 60명 얘기했지만 증인들을 무진장 불러서 이 국민참여재판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끌고 그러면 이 국민들이 시간을 한정 없이 그렇게 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과정이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 그럼 그 검사들 어떻게 됐냐? 공파 검사들 다 같이 결의문 같은 거 읽고 다 교체했습니다. 사퇴 내려왔어요. 우리는 이 재판 못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뀌었는데 네. 만약에 검찰들이 정말 자신 있었더라면 그거 갑시다 하고 밀어붙였어야죠. 그렇겠죠. 왜 다 내려왔을까요? 그렇죠. 내려와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